사형제도가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사형제도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제도 중에 하나다. 바이올린에서는 4000년 법률을 도래서인 후대에 남겼는데 여기에 사형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사형성을 내렸던 범죄가 있다. 바로 반역죄와 살인, 그리고 신성모독이었다. 특히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범에 대한 선고는 매우 가혹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역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삼족을 매렸고 이미 죽은 사람의 경우에 시체를 파내 또 절단하는 극형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신성모독의 경우에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더 엄격하게 다스렸는데 극악한 죄로 분류해서 사형을 언도했다.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범죄자에게 고통을 줘서 죽이는 것은 대부분 찬성하지 않고 범죄자의 목숨을 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범죄자의 목숨을 끊을 때에 고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양에서 고통스러운 방법을 적용한 것은 일반 범죄자보다 반역죄를 처형하거나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사형을 집행할 때 두드러졌다. 13세기 영국에서는 반역자의 경우에 목을 매달고 사지와 머리를 절단했으며 내장을 모두 꺼내고는 시체를 태웠다. 이것은 반역죄에 대한 공포를 일반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은 성직자들이었고 개종을 거부한 사람들이었다. 성직들은 거리로 끌려나와서 교수대에 세워졌다. 또 사형 집행인은 목을 반쯤 그어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 다음 단계는 칼로 그의 신체를 찔러 내장을 꺼내어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형수에게 보여주어 또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지를 절단했다. 이런 공개 사형제도는 19세기까지 행해졌다. 그러나 이런 공개 사형제도는 사형수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뿐 범죄를 막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감소되었다. 캐나다, 덴마크, 영국, 핀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웨덴, 베네수엘라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 등에서는 사형을 허용하지만 시행되지는 않는다. 한국도 1997년 이후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주에 따라서 사형제도가 허용되기도 하고 허용되지 않기도 한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감정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아이를 살인한 범죄자가 있을 때 짐승과도 같은 범죄를 이 세상에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즉 법은 희생자 가족이나 일반인들이 갖는 분노를 법이 존중해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희생자와 가족들을 생각해 본다면 마땅히 범죄자를 이해하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사형제도만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상으로 조장했을 때 그들이 사형제도 때문에 살인을 억제했다고 답했다고 주장한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은 이미 사형을 당했거나 간신히 사형을 모면한 사람들이 나중에 결백한 경우로 밝혀진 예다. 인간이 만든 사법 제도로 모든 범죄인을 정확하게 심판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제시한다. 따라서 10명의 도덕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결백한 사람을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를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실제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 경제적인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지 사형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사형제도는 또 다른 폭력적인 죽음을 더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형제도는 무고한 시민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식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즉 살인이 일어난 뒤에 그 장면을 깨끗이 청소해서 우리가 이런 동료 인간의 잔인함을 직면하지 않게 하는 의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그로 인해서 그 사회가 인간성과 동정심을 잃게 되고 폭력의 씨를 심게 되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복적인 사형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이런 논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범죄를 저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각의 거리를 효과적으로 자르는 법.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라는 존재는 자동적이고 무작위적이며
일어났다. 쓰러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가상의 한 남성을 통해서 생각이란 것을 살펴보자. 그는 평상시에 스케줄처럼 아침에 출근한다. 운전을 잡고 시동을 켜는 순간에 이제 뉴스에서 본 교통사고 장면이 생각난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가 대파되고 운전자는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는 운전대를 잡으면서 잠시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저런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나도 운이 나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직장 상사에게 불려가서 어제 제출한 보고서가 엉망이라는 질책을 듣는다. 이제 그의 기분은 두려움에서 절망감의 나락으로 치닫는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멍청이라는 생각이 들고 순간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자신감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런 무능한 실력으로 회사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든다. 위의 예를 든 가상의 남성의 생각을 들여다보자. 그의 생각들은 무작위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또한 영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망가진 라디오처럼 이런저런 내용들을 쏟아내었다. 이러한 생각은 어떤 논리를 갖추고 있지 않고 마구 떠오름에도 우리 자신의 생각에 썩을 때가 많다. 그래서 생각이 교묘하게 위장한 채 나타나기 때문이다. 생각은 마치 일어날 것처럼 또 분명히 현실화될 것처럼 위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에 속아 넘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만약에 생각이 내 것이라면 나 자신이 조절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내는 생각을 마구 쏟아내고 있을 뿐 거기에는 어떠한 근거도 논리도 없다. 그래서 생각에 대응하는 방법은 내가 하는 생각과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 생각과 싸울수록 생각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더욱 거세진다. 특히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왜 나는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에 반응을 하면 생각은 더욱 힘을 얻어 꼬리를 물게 된다. 그래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는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혼잣말을 하게 된다. 또한 생각은 저절로 일어났으니 또 저절로 쓰러질 거라고 혼자 되뇌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생각은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이도 않다. 또한 생각은 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나를 생각에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의 지옥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지켜보듯이 생각을 그저 내 앞을 지나가는 행연점으로 얘기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반, 심지어 80%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생각이 반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선각이 함께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신화에서 선각은 형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주도 신화에서 오시리스와 세트는 서로 투쟁하는 선과 악의 신이다. 세트는 형인 오시리스를 죽여서 여러적으로 잘라서 온 땅에 흩뿌린다. 오시리스 아닌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시체 조각을 따지 맞춰 그는 부활하게 된다. 로마 신화에서도 로물루스와 레포스는 서로 덕적인 관계에 있는 쌍둥이다. 기독에서는 카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있다. 거디는 쌍둥이 형제를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의 상징으로 보았다. 신화에서 형제가 적대적인 관계가 있고 서로 투쟁하듯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도 선과 악이 투쟁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선과 악의 갈등을 이드, 또 초자의 충돌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선과 악은 형제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에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추한 부분, 탐욕, 이기심, 질투, 욕망,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악으로 상징되는 안 좋은 감정들을 대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 이러한 투사는 이야기, 민담, 소설, 영화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선과 악의 대결에서 흥미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사람들은 자신이 버리고 싶은 악의 측면을 이야기의 악당에 투사하고 악당이 제거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악한 부분이 제거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부정하고 남들에게서 계속 찾게 될수록 악한 부분이 갈수록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서양의 경우에 기독교가 가장 형성했던 중세 시대에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부분을 배척한 결과
사회적으로 악의 힘이 더욱 커지고 사람들이 매우 잔인해졌음을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십자군과 번연한 사냥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생겨졌다. 또한 자기 마음속의 악한 부분을 완전히 배척하면 그 결과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나타난다. 지킬 박사를 보면 선과 악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한 인간 안에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두 얼굴이 탄생이 되었고 악의 힘이 가공할 정도로 커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이 존재하듯 악도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들은 신하처럼 형제와 같은 존재이며 이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선과 악은 화해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 관점으로 또 보기도 하고 성모 마리아 컴플렉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이상적인가? 모든 여성은 성모 마리아 같은 이상적인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 성모 마리아로 상징되는 이상적인 어머니 상은 다음과 같다. 자녀를 항상설하고 자녀의 고통에 대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자녀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화를 내지 않고 참고 더 이르던 더 인내심을 가진다.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그 어떤 목표보다 또 우선시되며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신화에는 헌신적이며 이상적인 어머니 상이 등장한다. 곡식의 신인 테르는 딸인 베르세포네가 지하 세계의 신인 하테스에게 납치되어 또 시공을 전폐한 채 딸을 찾아 헤맨다. 결국 그녀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를 설득해서 딸을 지하 세계에서 데려오는 데 성공한다. 반면에 자식을 능큼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어머니도 등장한다. 영웅 아이소는 황금 형태를 가져오는 임무를 맡아서 모험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황금 양털을 손에 넣는다. 그러나 야소는 임무를 수행한 뒤에 메데이아와 코린토스에서 두 아이를 낳고 살다가 메데이아를 버리고 코린토스의 공주 글리우케와 결혼하려 한다. 이때 메데이아는 자신을 배신한 남편에 대한 복수로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을 죽이고 용이 끄는 소리를 타고 그의 곁을 떠난다. 신화 속의 인물은 인간의 원형을 상징하고 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원성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은 이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들은 자신 앞에 존재하는 데메테르가 나타날 때는 자신에 대한 그 내정과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나 종종 자신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사리를 굽는 메데이아가 등장할 때도 있다. 어머니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가끔씩 자신의 아이를 향해서 미운 분노, 공격성의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이가 끊임없이 떼를 쓰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들고 조르고 이웃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머니들은 아이에 대해서 당연히 미운 감정이 들고 심지어 매질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항상 자유롭고 헌신적인 데메테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을 하게 된다. 자신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애정의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나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곧 나쁜 음모처럼 보일까 두려워서 숨기고 싶은 것이다. 그 예로 미국의 한 잡지에 2명의 어머니가 솔직하게 자신들이 느끼는 자녀에 대한 감정을 토로한 적이 있다. 이들은 자식이 너무 싫고 미울 때도 있으며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자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는 내용이었다. 2명의 여성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머니 자격이 없다는 질책을 받을 것을 각오했지만 실제로는 그 잡지의 독자들로부터 자신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공감의 편지를 무수히 받았다고 한다. 모든 어머니는 내면의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상적인 어머니 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감정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아이 때문에 생기는 미움의 감정은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어머니들은 이런 아이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알게 되면서 아이와 분리되는 준비를 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10개월을 자신의 몸 안에서 자란 아이와 자신이 한 몸이라는 착각을 한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커나가고 아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다. 저 아이가 자신의 분신이라는 생각은 아이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그러나 아이에게 이따금씩 느끼는 마음의 감정은 자신과 아이가 하나라는 환상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아이와 자신은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아이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유로운 어머니상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런 교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부정하고 또 결국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사랑과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모든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적인 공상은 나쁜 것일까? 공상은 일상생활에서 누리지 못하는 현실과 일어나는 좌절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공상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만든 세상에서 현실의 생활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 공상을 통해서 흥분, 모험, 자신감, 기쁨 등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런 공상 중에 성적인 공상이 있다. 메스터즈와 존슨은 인간의 성반응에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금기시하던 마음속에 또 가능 얼마나 저지른지 보여준다. 더 서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인 공상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인 공상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인 기준을 어쩌보고 죄책감을 갖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성적인 공상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며 청년기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하며 자유나 성행위 시에 흔히 나타난다. 성적인 공상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정하는 성적인 공상은 실제 생활에서 이루지 못한 행동을 경험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그래서 공상 속에서는 포르노 배우가 되기도 하고 대중 앞에서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매춘부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동물과 성행위 또 근친 상관 이러한 성적인 것을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용하기도 한다. 다른 성적인 공상으로 자신이 거대한 권력을 얻는 것, 또 사람들은 공상 속에서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는 주인, 또 건주가 되어서 타인들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다. 또한 성적인 공상에는 남성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카사노바, 컴플렉스를 먼저 의식해주는 공상이 있다. 공상 속에서 모든 여자가 유혹에 금방 넘어가고 그 여성과 그 성행위가 시작되고 또 여러 명의 파트너가 또 이렇게 그렇게 성행의 상대자를 바꾸는 것도 하나는 성적인 공상 중에 하나다. 현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예대인이나 친구, 이웃, 선생님 등등 상상 속의 이성적인 힘으로 성행위가 상대자가 바뀐다. 이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기도 한다. 이런 성행의 상대자로는 가수,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 연예인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목가적인 성적인 공상이 있는데 지성령 같은 남극의 야조수 아레나는 달빛이 비치는 바닷가에서 이성적인 상대방과의 관계를 갖는 공상, 성적인 공상에도 긍정적인 면은 존재한다. 공상이 일상생활에서 누리지 못하는 한계와 현실에서 일어나는 좌절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이런 공상은 억압되는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해소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대한 또 그래서 사진 검토를 해서 안전한 것을 하도록 한다. 수어를 통해서 배우는 넘어갔어.